통장에 1억 있는데 이자로 한 달에 치킨도 못 사 먹는다. 이런 글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맞아요. 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1% 되잖아요. 이걸 뭘 저금을 해. 그냥 투자나 하지 아니면 써버리던가. 뭐 돈 빌리는 입장에선 좋았습니다. 영끌에서 주식 대박 2020년에 표와 같은 거 같죠. 오죽하면 지하철을 탔는데 다들 MTS 아니 코인 거래소장 켜놓고 가격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은행이랑 같이 집 사신 분들은요. 그나마 지금이 이자가 조금 싸다는 걸 위안 삼으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두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국 역사상 최저금리였던 0.5%에서 0.75%로 인상을 했네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선호 성향을 좀 낮추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가계부채 증가세라든가 주택 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런 살벌한 기사들이 뜨고 있죠. 사실 2020년에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다 했잖아요. 근데 주식이며 코인이며 집값은 자고 일어나면 올랐죠. 이게 돈풀기, 그러니까 역대 최저의 기준금리 덕이었다 이야기가 많았고요. 이제 파티 끝났다. 출구 어디냐? 도망가자. 덜컥 걱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자죠. 돈 맡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은행들의 은행이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우리에게 대출을 해주려면 은행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찍어내는 게 한국은행이다 보니까 은행들도 여기 가서 돈 빌려주세요. 돈 빌려옵니다. 한국은행과 은행들 사이에 자금 거래할 때 금리, 바로 기준금리죠. 자, 한때 20% 금리의 나라였던 한국, 2020년 0.5%라는 역대 최저금리 기록을 썼어요. 사실 기준금리는 꾸준히 내려왔거든요. 이자는 돈의 값이잖아요. 경제원칙이 당연 적용돼요. 돈 찾는 사람 많으면 오르고 찾는 사람 없으면 내리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진 사람들은 이미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옷도 많죠. 돈 크게 안 들어요. 한국도 폭주하던 경제성장의 시기를 지나서 안정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졌죠. 돈을 빌리는 큰 손들의 입김이 줄었으니 자연스럽게 금리는 내렸고요. 중앙은행이 바람이 빠질만 하면 기준금리 낮추고 또 낮추고 해서 경제라는 풍선을 불어온 겁니다. 자, 사실 우리 상황만으로 기준금리가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달러가 세계의 패권을 가진 이상 미국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죠. 사실 미국도 금융위기에 유럽위기에 금리를 올릴 틈이 없었어요. 거기에 코로나도 왔고요. 미국이 힘들면 대체로 우리도 같이 힘들죠. 기준금리를 우리만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설사 우리만 기준금리 그냥 둬서 해외자금 흘러들어온다고 해도요. 한국 채권 수요가 많아지면 자연히 채권 가격 오르겠죠? 결국 금리는 이러나 저러나 떨어질 거예요. 자, 이런 사정상 기준금리를 올린 건데 근데 여러분 주머니 사정 좀 괜찮으십니까? 물론 주식 대박, 코인 대박 나신 분들을 축하드리고요. 대부분의 우리는 어려워요. 자영업자분들도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 한국은행 무슨 생각으로 금리를 올렸을까요?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았죠. 역대급으로 미국이 투하한 달러가 한국에까지 쓸려 들어와 있는데요. 미국이 돈을 언제 빨아들일까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때까지 한국이 저금리로 넉넉히 가만히 있으면요. 외국인 돈이 그냥 갑자기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죠. 인상을 하자니 가계부채 문제가 생각보다 심해요.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이 글쎄 1,800조. 딜레마에 빠져있는 한은이 인상 쪽으로 마음을 정한 건요. 기준금리를 낮춰서 한국은행이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잘 통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돈을 기껏 풀어서요. 눈덩이처럼 시중에 불어나 있는 돈이 무려 3,413조 8,990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낮춘 이후 1년 동안 360조가 더 불어났는데 시중에 돈이 안 돌아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통화승수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요. 푸는 돈은 늘었는데 이걸 쓰는 사람이 없다? 뭔가 이상하죠? 자, 이 풀린 돈을 막 공장 짓고 연구 개발하고 소비하는 데 쓰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려고 했는데 다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하고 있으니 더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었죠. 이자가 오르니까 알아서 빚투 청산해 아니면 부동산 대박 꿈꾸지 마 이런 메시지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총재는 한마디 더 하셨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0.25% 인상했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아직도 한국의 기준금리는 낮다. 사실 다 모르겠고 여러분들이나 저다 궁금한 거 그래서 내 대출금리 얼마나 오르며 지금 주식은 빼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잖아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가 오르는 건 맞아요. 다만 꼭 완전 100% 비례해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면요, 시중은행들은 이걸 기준으로 나름의 금리를 정해요. 은행도 결국 이자 수익으로 먹고 살잖아요. 우리 애가 뜯어가는 이자가 많을수록 은행이 남기는 게 많죠. 그래서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 해서 우리에게 이자를 받는 거죠. 이걸 시중금리라고 하는데요.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당연 이 크기가 늘어나겠죠.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저도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1년째 내고 있어요. 작년 8월보다 이자가 올 3월에 갑자기 한 8만 원이 뛰더라고요. 기준금리가 그대로였는데 말이죠. 당장 이때 기준금리가 0.89%였거든요. 처음 빌렸을 땐 여기에 가산금리 붙어서 2.5%였는데 1년 만에 올라서 2.93%가 된 거 보이시죠? 주택담보대출 때 기준이 되는 금리는 코픽스인데요. 은행들도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는 이름으로 이자를 받습니다. 이건 은행연합회가 은행들 금리 다 모아서 평균 내서 정해요. 이미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던 은행들 앞서서 이자를 슬금슬금 올리고 있었어요. 사실 주택담보대출 금리뿐 아니라 신용대출 금리도 슬금슬금 올랐어요. 기준금리의 영향이었다기보다는 가산금리를 높인 건데 은행이 내 주머니 생각해서 더한 금리가 올랐다는 거죠. 기준금리가 오르는데 시중금리가 내리는 건 없는 시나리오라는 거 아시겠죠? 금리 인상에는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앞선 두 금리 인상 때를 찾아봤더니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훨씬 더 반응이 셌더라고요. 이 점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화됐고 내 대출금리 오를 일만 남았고 이제 겨우 0.25%포인트 올랐을 뿐이라고 한국은행은 그랬고 갑자기 잠이 안 오기 시작하죠. 미국도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도 모자라서 양적 완화, 무제한 채권 매입도 하더니 최근 끝난 잭슨홀 미팅에서 집값 올라 걱정, 물가 올라 걱정 이런 걱정들이 쏟아져 나왔으니 당장 다음 금리 인상 11월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기준금리를 좀 따져보죠. 국토교토부 장관이 금리 딱 올리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출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분명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기준금리 인상했을 때 집값이 어떻게 됐나 자료를 좀 봤어요. 2005년에도 10년에도 17년에도 기준금리가 올랐었는데 이후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습니다. 심지어 기준금리 인상 전보다 더 올랐어요. 살짝 집값이 내린 시기도 있었는데 이때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나왔던 때더라고요. 결국 집값은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내리지 않는다. 기준금리가 오를 때는 보통 실물 경제도 좋아져요.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요. 실적 개선되는 게 금리 인상 효과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이런 경향 강해졌다는데 실제로 지표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따라 올라가요. 미국도 시장 눈치 엄청 보고 있거든요. 이번 잭슨홀 때도 테이퍼링은 2021년 말에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기준금리 인상이랑은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정도면 이것들이 어쩌겠단 거야 소리가 한국은행에서 나올 법도 한데 결국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나오진 않을 거라는 의견도 한편에서 나옵니다. 주식시장도 급격하게 내리진 않겠죠? 자, 꼭 제가 문제없다 그냥 집도 사고 투자도 하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실까봐 만만치 않은 리스크도 가져와 봤습니다. 상황이 다른 점도 분명 있죠. 지금의 자산시장 보시면요, 그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자산시장이잖아요.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역대 최고치, 코스피 퍼 비율 반기 기준 최고치, 조정이 나와도 하나도 안 이상한 시나리오예요. 외국인은 지난 한 달간 무려 6조나 되는 주식 팔고 바이바이 코리아 떠나버렸어요. 환율도 걱정입니다. 일단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나라치고는 달러가 많이 부족해요. 외환 보유액이 약 4,400억 달러인데 스위스가 GDP 대비 145%를 갖고 있는데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28%입니다. 미국이 테이퍼링까지 하면 환율이 오를 텐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도 12월 31일로 만기여서요. 외환 보유고 늘리는 대비 안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러니까 부동산, 주식 모두 고점이고 미국 빅테크로 가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나스닥 같은 데는 사실 글로벌 경기와 무관한 종목이 많거든요. 우리는 글로벌 경기에 휘청휘청거리는 회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도 걱정거리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에는요, 기준금리 인상에서 주머니 두둑해질 금융주나 경기 민감주가 보통 수혜를 받는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놀라셨을 여러분, 기준금리 인상에 도대체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쏟아지는 기사에 잘 정리 안 되셨던 분들을 위해서 기준금리가 우리 주머니 사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정리해 봤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시간 내서 포트폴리오 좀 다시 짜봐야겠는데요. 자, 모두들 급변하는 자산시장 속에서도 안전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